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통계 방법론의 혁신을 주제로 국가통계연구원 백지선 실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백지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통계 방법론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AI 기술을 통계 분야에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AI 통계 분류 시스템 개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통계 나레이션을 위한 생성형 AI 개발, 그리고 위성 영상을 활용한 벼 재배 면적 추정 연구 현황입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국가통계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임경민 사무관님입니다. 네. 다음은 국가통계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김정민 사무관님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앉아 계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이경도 연구관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토론회는 카카오의 고병일 수석님,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진철 박사님, 네, 그리고 통계청 농업통계과 임영일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진행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세션과 동일하게 주제 발표를 모두 듣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제 발표는 각 주대당 20분씩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 나머지 15분은 현장과 실시간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세션처럼 시간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발표 시간을 잘 지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민 사무관께서 AI 통계 분류 시스템 개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AI 통계 분류 시스템 개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내용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 AI 분류라는 내용에 앞서 현재 지금 통계청에서 전통적으로 이 조사 통계에서의 항목 분류 자료 처리를 어떻게 수행을 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흔히 보시는 보도 자료에 그래프 그리고 이제 통계표 형태가 있는데요. 이 통계 분류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별이나 업종별과 같은 세부 현황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단위로 이제 집계할 수 있는지, 자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조사표입니다. 뭐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표 예시인데요. 지역별 집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응답자는 자기 주소를 얘기합니다. 대전 서구 뭐 월평대로 이렇게 저렇게 텍스트로 기재가 돼 있으면 그 텍스트에 부합하는 행정구역 분류 코드를 선택하게 되고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코딩이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집계가 가능한 상황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행정구역 분류 코드를 정하는 부분, 서울이 어디다, 대전이 어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어려운 과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종별이라는 정보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코딩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주소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사표상에는 사업체 이름이 어떤가요?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런 텍스트 정보를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된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업체의 업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코딩 작업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코드 작업을 주소처럼 응답자가 아니면 조사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의 예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산업분류 체계라고 했을 때
뭐 농업이다, 제조업이다, 광업이다라는 대분류 단위에서의 작업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뭐 대분류를 넘어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가게 되면 1000개가 넘는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어떠한 텍스트로 들어온 내용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확정하는 작업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소규모의 작은 조사, 표본 조사, 뭐 사이즈가 뭐 몇천 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작업을 통계청 전문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일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총조사 단위이거나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 체계에 숙달되지 않은 대규모 인원이 조사에 투입이 돼야 되고 많은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산업 분류에 대한 코딩, 뭐 분류에 대한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대규모 조사, 행정 자료든 대용량의 자료 처리하는 부분에 특히 이제 전문적인 뭐 이런 지식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관, 뭐 조사원들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이 하게 된다라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내용 검토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문제를 저희 통계청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이제 정확한 자료 처리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시스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사례 사전이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명칭을 붙여 있는데 이제 수용 조건이나 수용 조건 베타 조건의 그 조합으로,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되고 어떤 키워드는 들어가면 안 돼라는 규칙의 조합으로 룰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사례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흔히 여기 설명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가야 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상황에 대한 규칙 체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 체계를 예를 들어서 세분류 기준으로 아까 세분류는 분류 단위가 한 500개 정도 라벨 그 단위인데요. 500개 세분류에 대해서 그 저희가 누적적으로 계속 규칙들을 관리해서 추가하고 한 상황이 35,000개의 규칙 체계를 정비를 했다. 그래서 이 35,000개의 규칙 체계를 정비를 하면 정확도가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95%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근데 이제 커버리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라는 데이터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몇 개가 이 규칙 체계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코드가 부여되는지. 근데 그 커버리지가 당연히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주 방대해서 뭐 35,000개가 아니라 35만 개, 350만 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AI든 뭐든 다 필요 없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러다 보니 커버리지가 좀 미흡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넣었는데 90개밖에 답이 안 나온다, 80개밖에 답이 안 나온다. 대신에 나오면 이건 정확도가 95%다. 근데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그럼 보완적으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완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색인 대비를 구축해서 빈도수 기준으로 추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결과 제공합니다. 이건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예. 근데 여기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자료 처리를 한다라는 과정. 근데 아까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정확도가 95%다라는 걸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럼 5%가 틀린 건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5%가 틀린 부분의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통계청에서는 사실 그 대부분의 자료 처리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내검은 다수의 인원이 사람이 이렇게 체크하는 내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밖에서 제가 좀 드리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놀라시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야 이렇게 규칙 체계를 가지고 95%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놀람. 그 두 번째 놀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대규모로 투입이 돼가지고
내검을 한다, 자료 처리를 한다. 이 두 가지 점이 저희 기관이 가진 장점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장기간의 인력과 자원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앞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집계가 가능한 자료 처리 과정을 수행해 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비단 저희 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직면한 그런 분류에 대한 코딩, 텍스트에 기반한 분류 코딩과 관련돼서는 공통적으로 직면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효율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제 통계 영역에서는 분류와 관련된 자동 코딩 쪽에서 논의가 집중돼 왔고,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당연히 집중돼 왔고, 이제 저희 그 국가통계연구원에서도 20년부터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24년 2년에 거친 병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AI 분류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AI라는 이름을 저희가 쓸 수 있었던 이제 이유라고 하면 그 텍스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통계청의 분류 체계라고 하는 계층형 분류 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알고리즘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정답 세수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지도학습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분류 성능에 대해서 뭐 85%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년에 걸친 병행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이거 옛날에 발표를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라는 기억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이 내용까지 제가 여기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2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표의 그 텍스트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피처값들을 이제 피처값으로 사용해가지고 학습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하고, 학습 데이터 중에 학습용, 검증용으로 분리를 하고 그 평가 셋을 따로 구비를 해서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통계청의 대부분 분류 체계가 그렇듯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균질적이지 않으니까 그 비중 자체가 그 되게 이렇게 작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이제 윗부분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몰려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사실 전처리 부분들이 좀 이제 학습 데이터 정비하는 과정에서 뭐 중복이라든지 뭐 누락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아무튼 전처리 과정이 좀 상당히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최적 학습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평가셋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산업 분류에 대해서는 95%, 직업 분류에 대해서는 91% 정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애큐러시의 단위 말고 이제 F1 스코어 단위로 봤을 때 95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숫자가 88%, 91 밑에 80% 이렇게 떨어진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분류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분류 단위별로 그냥 단순 평균을 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좀 떨어지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분류 작업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연구의 결과와 사실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그래서 이 80%, 90% 좋은데 이걸 그럼 실무에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걸까라는 부분에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례 사전이라고 명칭을 했었던 전통적인 자료 처리 방식에서는 아주 높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5%가 수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5%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건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AI 쪽에서는 분류 코드만 이 텍스트는 어떤 분류 코드야라는 부분 옆에 이 분류 코드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것 같으라는 확률값이 옆에 붙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혼동행렬식으로 하나는 실제값이고 하나는 예측값이고 대각선에 있는 건 정답을 맞춘 경우고 정답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본다면 AI가 잘 못 맞추는 거는 어떤 범주에서 잘 못 맞히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브로드하게 세 가지 범주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학습 데이터 개수 자체가 너무 작은 분류 라벨 단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분류 체계 자체에 마지막 단에 있는 항상 기타라고 하고 끝나는 체계가 많은데 이 기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이질적인 텍스트의 조합들이 잔여물이다 보니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학습 데이터 정비 미비라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조사표에서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산업분류 코드든 코딩 작업을 사람이 확인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전화를 통해 확인하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그래서 맞는 코드를 잡아놨습니다. 결과 공표가 맞는데 그렇게 수정이 된 내용이 텍스트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텍스트가 여러 개 코드를 물고 있는 경우가 학습 데이터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 단위별로 정확도가 좀 높은 영역, 낮은 영역을 검토할 수도 있고 개별 레코드 단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를 AI 분류에 대한 예측 확률값 정보를 토대로 업무를 하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분류 단위별로 계속 높은 영역이 이어지다가 어떤 부분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내검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영역은 어디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는 좀 선택적 에디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AI는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약에 결국은 학습 데이터 정비라고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집중적인 검토와 수정과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습을 시켰을 때 예측 정확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이런 좀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자료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업무 조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지금 2년간, 23년, 24년간의 2년간의 병행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시스템 대비 사례사정 규칙 기반의 그 시스템 대비 AI 분류 시스템의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성능 부분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정확도 측면 이외에 처리 속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GPU 서버 기반의 텍스트의 처리 뭐 이런 부분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속도도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상황을 2년에 걸쳐서는 전통적인 프로세스와 AI 결과를 병행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게 되고 이제 가능성을 넘어서 이걸 업무에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효과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이제 진전을 하게 됐고요, 논의가. 그래서 올해 국가통계연구원으로 명칭도 바뀌면서 이제 저희 통계청 차원의 좀 조직 차원의 의사 결정이 그래서 그런 병행 운영,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AI 분류 시스템을 좀 보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자라는 부분에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개 조사, 5개 조사에 시범 병행 운영하고 있는 AI 분류 시스템을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로직이 아닌 AI 분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류 영역에 있어서도 산업 분류나 직업 분류나 이런 부분 외에 이제 새로이 가계 동향 조사의 코이코 분류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확대 적용하려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계청 차원에서도 AI 분류 시스템을 전면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좀 가시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증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그 범용 통계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나라 통계 시스템에 연계해서 API로 연계를 해서 통계 작성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완결이 됐으니 AI 분류, 텍스트에 대한 학습 과정을 거쳐서 AI 분류를 업무에 활용하는 단계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이제 일단락이 됐나라고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분류 체계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분류 개편이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요. 빨리 변하니까요. 개편이 되게 되면 아니 새로운 분류 체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사실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택한 방식의 지도학습 방식에 과거의 정답 데이터셋을 많이 가져놓고 학습을 시켜서 추론하는 이 방식은 좀 적용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완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LLM 모델을 가지고 분류 영역에 특화된 레그를 구성을 해서 서로 지금 AI 분류 시스템과의 좀 보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보려고 하는 이런 연구를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을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추느라고 좀 급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의 AI와 관련된 논의들이 사실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이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요 근래 가장 크게 좀 트렌디한 이슈가 되는 단어가 AI 대전환을 한다고 AI 대전환, AX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공공 AX 막 이렇게 저는 그 단어를 처음에 듣고 이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영역에서 통계 분류라고 하는 부분의 업무를 AI로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라는 과정을 몇 년에 걸쳐서 좀 수행을 하다 보니 이게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놓고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가 필요한 단계까지 이어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점점 더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공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AI 대전환이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다방면에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경민 사무관님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또 지금 AI 통계 분류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성능 또 활용성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통계연구원 김정민 사무관께서 통계 나레이션을 위한 생성형 AI 개발 나우캐스트 지표를 대상으로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통계연구원의 통계방법연구실의 이제 데이터과학 연구를 맡고 있는 김정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청에 와서 AI를 실제로 다뤄본 첫 번째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 나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생성형 AI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공공에 빠르게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AI 외교부가 출범된다라고 하면서 모파이라는 그 AI 시스템을 출시를 했죠. 외교부에서. 이게 요즘에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 그 외에도 경기도 각 지자체들도 공공의 AI를 활용하겠다,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 AI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국가 통계 분야에서는 어떨까를 보시면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국가 통계 분야에서 활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는 2023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생성형 AI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뭐 학술적으로 따지면 더 먼저겠지만 대부분 다 챗 GPT 등장부터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2022년 11월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5월에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국가 통계 분야 생성형 AI 활용 논의가 착수가 되었고요. 그 이제 워킹 그룹의 그 결과로 국가 통계를 위한 LLM이라는 보고서가 2023년도 12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통계 조직에서 생성형 AI를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활용 분야를 파악하는 보고서도 2024년에 발간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제 진행했던 게 어쨌든 생성형 AI라는 건 생소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통계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정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위험 관리나 아니면 활용이나 개발할 때 어떤 형태의 그 규범 같은 걸 준수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었고요. 2025년 5월 비교적 최근인데 이때도 이제 생성형 AI 워크숍이라는 게 계속 열리면서 관련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도 이러한 시류에 맞춰가지고 연구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2024년도에 AI 활용을 위한 사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5년 4월, 올해 4월에 중장기 연구 계획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 계획 안에는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실행 과제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실행 과제별로 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36개 정도 가량 되는 세부 추진 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처럼 이 세부 추진 과제 중에 주요 연구 내용의 통계 해설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조회 중인 통계표 또는 그래프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석, 설명해주는 AI 모델을 구현해 보겠다는 부분인데요. 오늘의 발표 내용이 이거와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 해설이라는 거를 뭐 영어를 좀 겸비해 보면 통계 나레이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을 응용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 정보를 LLM에 입력하면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답변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처음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유사한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캐나다 통계청의 센서스 알트 텍스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유사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통계 정보, 그러니까 통계표를 직접 AI한테 전달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 캐나다 통계청 같은 경우는 이 차트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키면 이 차트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해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좀 접근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목표는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러면 그 통계 지표에 대해서 나레이션을 해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실험 대상을 나우캐스트 지표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나우캐스트 지표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계청이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또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9종의 지표를 개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주마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지표가 누적되는 형태인데 이 지금 보이시는 바처럼 이게 주마다 누적된 게 벌써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너무 지금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바처럼 속보성 지표 특성상 차트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육안으로 이 시각화 정보만 봤을 때는 이 지표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요 지금 밑에 박스에 보이시면은 뭔가 아이콘들이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이 이벤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이 차트 변화상과 같이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기능인데
문제는 차트상의 변화폭이 큰 지점을 발생 이벤트 정보와 연계해서 해석하려는 이용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는 차트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육안으로 뭔가 파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문제로 보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나레이션이라는 걸 옆에 붙이면 뭔가 손쉽게 이용자가 지표를 이해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 정보의 활용도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추진 경과를 보시면 실제로 연구를 착수한 거는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사전 검토, 그래서 나우캐스트 지표라는 게 뭐고 작성 방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공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표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실무부서와의 자료 제공 협의 등이 이루어졌고요. 이와 이제 더불어서 이루어진 게 개발 환경 설정입니다. 저희가 AI를 직접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환경 설정이 6월에 이루어졌고, 7월 넘어가서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통계 나레이션을 생성하고자 하는지 그 생성 나레이션의 어떤 예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예시에 맞춰서 랭체인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AI 개발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 패키지를 활용해서 이 구형 계획을 실제로 시범 개발을 해보는 부분까지 그렇게 쭉 7월에 이어졌고, 8월에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실무에 활용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이제 좀 고도화하는 그 설계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작업 흐름 통합안이라는 걸 도출을 했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연내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개발을 마무리해서 이 통합안에 맞춰진 AI 모델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올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다라고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연구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쓴 AI는 상용으로, 그러니까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 AI가 아니고요. 그 오픈 소스 생성형 AI라고 해서 실제 로컬에서 무료로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AI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 환경이 조성이 필요했는데, 일단 주 연구 장비는 연구원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관련해서 뭐 연구 장비에 대한 세부 스펙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지만 GPU만 말씀드리면 RTX 6000A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48기가 VRAM을 제공하는 이제 GP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PU를 활용해서 주 연구를 수행했고, 만약에 이 연구용 장비로 뭔가 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막혀서 다른 장비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땐 저희 집에 있는 개인용 장비를 좀 활용했습니다. 개인용 장비도 나름 그래도 좀 좋은 거를 살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해봤고요. 주요 오픈 소스 패키지 정보는 이 우측과 같습니다.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좀 복잡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 나레이션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가 생성해야 될 나레이션 내용을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좀 모듈화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를 보면,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보면은 보통 어떤 답변을 이끌어낼 때 답변을 끊어가지고 이끌어내질 않고 한 번에 뭐 어느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답변을 해줘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일괄 생성을 AI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이 답변 품질에 대한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활용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거를 통계 서비스화 시켰을 때 실무 활용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이었고, 그래서 좀 그 나레이션이 작성되는 전반적인 단계를 나눠 가지고 각각을 생성해서 붙이는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지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문장을 따로 생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라고 하면 이 붙이는 방식을 랭체인이라는 패키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활용하면은 각 작업 흐름을 나눠서 그 작업 흐름을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합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합치는 방법을 체인으로 연결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장 생성 결과도 체인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나오게 되지만 이 문장 생성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AI 모델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데요. 가령 어떤 데이터를 답변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밑에 보이시는 이 지표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AI 모델을 그럼 답변에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AI 모델에 어떤 그 답변 지침을 줄 것이냐 이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열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아웃풋 파서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해서 최종 결과는 하나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모델 튜닝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나레이션 생성 과업의 특성상 그 파인 튜닝이랑 검색 증강 생성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퓨샵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일단 통계 나레이션 생성이라는 게 결국은 주어진 통계표에 대한 어떤 해석을 정확히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어떤 통계 전문 지식이 따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파인 튜닝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레이션 생성을 할 때 주어지는 인풋 값이라는 게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색 증강 생성처럼 뭐 Q&A나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라는 형태의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퓨샵 프롬프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문헌은 구글에서 2025년 4월에 공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적인데 이거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 AI 모델로 무엇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AI 모델은 AI 성능 평가 지표라는 걸 통해서 우열이 어느 정도 가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능 평가 지표를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 벤치마크라는 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제 사용해 보면 성능이 좋다 그랬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뢰는 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가령 통계 나레이션을 위한 AI를 만들 때는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분석 또는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를 해석 또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라는 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AI라는 게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답변 과정에서 실수나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지시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프롬프트 이외 예기치 못한 답변 생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어떤 AI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 자체는 좋은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자 이내로 답변을 생성하라 그래도 이걸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걸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화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 어떤 후보군을 먼저 선별할 거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어느 정도 범용 벤치마크를 참고를 하되 이 좌측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AI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써보고 다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AI들이 제가 직접 컴퓨터에 깔아놓고 하나하나 그 성능을 실험해본 모델들인데요. 먼저 네이버는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시드라고 해서 1.5B짜리 경량 모델 하나를 공개한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모델임에도 일상 대화는 굉장히 생성을 잘해주지만 통계자료 설명 요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기업인데 여기에서 나온 AI들이 성능이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써본 결과 성능을 무관하게 문제는 이 중국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답변을 불규칙적으로 중국어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국내 서비스에 적용을 했다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LG AI 연구원에서 나온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국산 모델 중에 답변의 전반적인 품질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모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분석 정확도나 일관성이 약간의 문제가 관측됐고요.
그 외에 이제 젠마라는 모델이 제가 좀 주목한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치 계산을 상당히 잘해주고 해석 품질도 우수해서 이 모델을 준용해가지고 연구를 한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 이제 비추론 모델이라 그래서 그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절차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만큼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라마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모델의 규모는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좋았고 딥시크는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국 모델인데 이건 뭐 다양한 또 문제도 있고 중국어로 답변하는 문제도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보다가 우연하게 2025년 8월 전달에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GPT OSS라고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써봤는데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답변 품질도 우수하고 속도도 매우 빠른 장점이 있고요. 추론 기능 활용 시 통계 분석 일관성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모델이어서 현재 이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통계량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일관성 문제가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통계 나레이션 AI 모델을 구현을 해보다 보니까 이 통계량 계산 결과가 항상 일관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AI한테 통계 원자료를 입력으로 할당하고 기초 통계량,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을 추출하도록 100번을 독립 시행을 해보니까 비추론 모델인 젠마3 같은 경우에 12번 정도 오류, 그러니까 12% 정도 오류가 발생했고요. 이 추론 모델인 GPT OSS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게 발생하긴 했는데 100번 중에 2번 정도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통계 나레이션을 작성을 할 때 생성 결과에서 오류가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괜히 잘못된 이제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서비스에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량 분석 오류를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에 대한 좀 전략을 2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에이전트 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AI가 직접 통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요. 통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파이썬 패키지를 호출해가지고 거기에 쿼리를 날려가지고 답변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패키지는 오류가 나지 않죠. 그래서 오류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AI가 파이썬의 쿼리를 생성해가지고 날려줄 때 이 쿼리가 한 번에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루프를 돌게 돼요. 잘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답변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통계량 계산 결과라는 게 통계 나레이션이라는 데서 사실 활용하는 통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파이썬으로 직접 코딩을 하자라고 해서 파이썬 판다스 패키지를 가지고 미리 통계량 계산 결과를 DB에 저장해 놓고 이 결과를 그냥 인풋 값으로 줘가지고 AI는 답변 생성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더니 아무래도 속도 및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AI의 기능 확장 여지를 제한을 하는 부분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계 나레이션 모델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라는 지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조회 지표는 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지표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실 텐데 이거를 어쨌든 보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메시지와 같이 나레이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고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AI 모델의 문제는 AI가 답변 생성은 하는데 생성된 답변이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기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변 결과를 검증하는 체계도 좀 최종 답변 나오기 전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건지를 좀 검토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표가 하나가 아니고 나우캐스트 지표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전부 그럼 따로 만들 것이냐, 그것보다는 통합된 어떤 지표 나레이션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표가 만약 추가 개발되더라도 기존 AI 모델을 활용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랭그래프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측에 보이시는 바처럼 그 AI가 동작하는 방식을 그래프 형태로 먼저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한 방식대로 각각 분기 같은 구조도 만들어서 이 각각의 이 박스를 다 이제 구현을 하면 저희가 정해진 룰대로 AI가 답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이 랭그래프를 활용한 통합 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로 검토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김정민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이경도 연구관님께서 위성 영상을 활용한 벼 재배 면적 추정 연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위성센터에 근무하는 이경도입니다. 저희 농업위성센터는 작년 5월 14일 날 이제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반되는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인데요. 원격 탐사라는 것은 지표면 물체의 종류나 그 상태에 따라 입사하는 태양광에 대한 반사 특성이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그 물리적 강약 신호를 센싱하고 생물 현상으로 해석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일 원격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 눈이 사실 원격 탐사 센서입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빛이 대상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그게 시신경을 거쳐서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뇌에서 그걸 판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지표면의 물체에 대해서는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이 있고요. 그것들이 최근에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상의 센서, 드론, 위성들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처리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더 중요한 게 훈련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센싱 데이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정기적 신호의 강약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상의 물체의 특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재배 면적 그리고 작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주 낮은 데에서 찍을 수 있는 지상 타워에서부터 높은 궤도의 위성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게 찍을 수 있는 반면에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고 낮으면 좁게 보는 대신에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위성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위성이 먼저 올라갔고 다음 26년도에 농림위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의 픽셀, 화소는 5m의 크기로 한 번에 120km를 촬영하는 이제 목표를 갖고 위성을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이 올라가게 된다면 맑은 날 기준으로 3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농경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5m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논에 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앞서 원격 탐사 기술을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리는 변온 관계로 인한 물의 특성이 그 특성을 감지해서 분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센서 값을 쓰게 되는데요. 마이크로파라는 레이더 아까 위성 영상이 있고 근 중간 적외선이라는 광학 위성 영상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레이더는 위성에서 에너지를 쏴가지고 팔을 쏜 다음에 지상에서 반사되는 값을 받아서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하는데 물이 있으면 물의 그 맨들맨들한 표면 때문에 반사해서 돌아오지 않고 우리 그
바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값이 낮게 되고, 또 광학 센서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물에 닿아서 이것들이 반사돼서 튕겨져 나오지 않고 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대로 값이 낮게 됩니다. 해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까맣게 보인다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에너지 값이 다시 반사되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의 특성이 극명하게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관계 시기에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그 값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벼가 크면서 다시 반사되는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값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김제시 광활면, 그 다음에 부안군 괴하면에 이양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벼를 우리가 이양하려면 논에 물을 대야 되고, 논을 물에 댄 다음에 이제 이양기가 들어가서 벼를 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물의 특성이 이제 선명하게 잡히게 되고, 이후에 벼가 크면서 값들이 점차 또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드론 영상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논에 벼만 심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콩을 심는데, 특히 요즘 이제 콩 재배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이모작 지대도 있습니다. 겨울에 보리나 밀을 심었다가 그것이 다시 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리를 심었다가 콩으로 재배하는 등등 다양하게 이제 바뀌는데, 1모작이냐 2모작이냐의 차이가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 레이더 위성의 후방 산란 개수가 어느 순간 높은 지점에서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좀 빨리 떨어지는 부분들이 단작, 그리고 좀 이어서 늦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2모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범 사례 연구로 2019년도에 김제시를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의 일부 일단은 이제 필지들의 표본들을 가지고 김제시 전체를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이때만 해도 저희 농식품부의 직불제 중에 이제 해당 품목을 다 조사하는 직불제가 있어서 비교가 가능했었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에서 파랑색은 그러니까 초록색이 맞춘 부분이고요. 파랑색은 논이 아닌데 논으로, 벼가 아닌데 벼로 추정한 과추정 부분이고, 빨간색은 벼인데 빠뜨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심지 중심에는 빨간색이 많고 논 중심에는 좀 파란색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성 영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좀 아직 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사용했던 위성들은 해상도가 10m 위성이고 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을 함께 활용을 했는데, 레이더 위성 영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특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렇게 위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주거지가 몰려 있다든지 또는 도로에 접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간섭의 효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상도가 10m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작은 경지에는 그 부분들을 좀 탐지모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 요 밑에 부분에 논에 보면 한쪽은 논에 물이 들어가서 벼를 재배하고 한쪽은 이제 콩을 재배하는 곳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논, 이럴 경우에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양쪽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벼인지 콩인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이제 이렇게 판별해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뭐 이렇게 드론 영상이나 또 시군 단위 연구를 거쳐서 통계청과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통계과에서 주시는 데이터들을 함께 활용해서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센티널이라는 유럽 우주국 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영상을 전처리한 다음에 4월에서 7월 정도의 위성 영상 값을 전처리하고 현장 그러면 이게 벼인지 콩인지에 대한 어떤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 농업통계과를 통해서 표본들을 받아서 벼, 콩, 사료작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은 AI 모델 중에서 딥러닝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필지 전체의 값이기 때문에 기계학습, 보통 뭐 잘 아시는 랜덤 포레스트나 XG부스터 뭐 이런 정도만 써도 분류가 전체 한 필지에 대한 대표값으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이제 영상을 얻었을 때 레이더는 그래도 구름이 있어도 투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광학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있으면 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또는 월 합성 자료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생 지수를 바꾸게 되는데 그 식생 지수 또는 수분 지수를 합성한 게 폴스 컬러 컴포짓입니다. 보시면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물이 들어간, 그래서 논에 물이 들어간 걸로 판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이고요. 그거를 한 번에 다 돌리기에는 이제 전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전국을 이제 60개 파일로 나눈 다음에 각 타일을 자동 계산해 가지고 전체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훈련 자료의 구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계청과 농진청이 22년도에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농식품부에는 지금 전략작물이라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략작물 신청했을 때 연말에 이걸 이행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한 결과들을 받아서 벼 외에 다른 작물의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넣어서 이제 훈련 자료로 삼고 있고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지번으로 오는 자료들은 실제 지번과 농경지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번으로 오는 자료이지만 팜맵이라고 해서 농경지 경계 전자지도 형태로 바꿔서 순수한 픽셀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델들이 좀 효과적일까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나마 XG 부스터가 좀 구름이나 이런 결측치에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일단 XG 부스터로 올해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 논이 벼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화소 단위, 한 점 단위로 10/10으로 이게 벼다 아니다라는 판별이 되기 때문에 논의 전체적인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나눈 대로 이렇게 좀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순수 화소를 갖고 데이터를 뽑는 것이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를 만들게 되면 이제 화소 단위로 이렇게 이제 앞서 보셨던 간섭의 효과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뿌려 놓은 듯이 결과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팜맵의 경계를 갖고 메저리티 다수의 값을 갖고 한 논의 벼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했습니다. 왜 후처리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 지상에서 봤을 때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경남 쪽, 화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위성 영상 초기에 받아들일 때부터 그 구름으로 처리를 해서 데이터 값을 날려버리는 곳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거나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너무 이렇게 해상도가 이게 10/10이다 보니까 그보다 작은 면적들은 좀 어렵겠다 해서 2픽셀 바이 2픽셀 해서 400 이하는 이제 제거를 하고 그렇게 마지막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초기에 또 했었었고 올해 이제 2년 차로 지금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전체적인 정확도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드론 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정답지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 한 두 곳으로 한 700헥타, 또 이제 평야지 700헥타,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곡간지이기 때문에 좀 산간지 지변, 합천군은 여기는 이모작을 좀 양파 후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150에서 180헥타 정도 했고, 요거는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대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드론 영상으로 찍었던 한 500헥타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벼인 것은 초록색, 그 다음에 벼가 아닌 것은 빨간색이고요. 여기서 오추정된 거 그런 것들은 그 경계를 이 파랑색이라든지 까만색으로 들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계,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계 부위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필지들, 이런 데서 좀 대표적으로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좀 이제 그 주거지가 있는 부분, 저 밑에 보시면 주거지가 있는 부분들까지는 아주 좀 복잡한 지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만,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벼인지 아닌지를 한 4월에서 7월 위성 영상 갖고도 조금 판별은 가능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제의 좀 다른 지역이고요. 뭐 앞서보다는 많은 어떤 이제 평야지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유사한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진안군, 진안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약간 이제 동쪽에 위치하면서 사막 지역이고 이 경지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옆이 모두 산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 이렇게 조금 하고 있고, 또 벼 재배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다른 작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조밀하면서 경계가 복잡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위성 영상으로 추정하는 데는 조금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전체 정확도는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만 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천입니다. 합천은 이제 그나마 진안보다는 좀 넓은 들녘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천은 좀 늦게 들어가는 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자료에 이런 부분들의 탐지가 좀 적게 되면 다른 평야지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지수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면적 정도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넓은 면적 중심으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향후 과제하고 이제 제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영상 확보는 이제 농림 위성에 올라가면 해상도도 기존 위성에 비해서 4배가 좋아질 것이고, 또 주기도 일단 3일에 한 번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위성이 5일에 한 번씩 또는 뭐 8일에 한 번씩 얻어진 거에 비하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훈련 자료의 종류, 양, 정답지인데요. 요것들은 저희가 지금 22년부터 25년까지 이제 통계청과 MOU를 진행했었고, 요걸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좀 바라볼 거는 이 벼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 좀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별로 재배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 철원부터 이제 모내기가 진행이 되어서 남쪽은 좀 늦게 이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고려를 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서쪽과 동쪽이, 서쪽은 평야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쪽은 산간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 경계 자료는 사실 이건 뭐 좀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판매 기준을 해야 되고요. 지적도로 오는 정보들과 미스매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제안으로는 좀 저희가 연말에, 사실 통계가 나가기 전에 아직 뭐 외부에 공개는 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그 시군 단위로 측정했던 것 말고 올해 통계 조사하셨던 표본 조사랑 이게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정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좀 이게 발전이 되면 좀 실측과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함께 좀 버무려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는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아주 넓은 면적, 그러면 남미의 콩,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콩, 또는 중국의 콩 옥수수, 미국의 콩 옥수수,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엄청난 면적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표본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성 갖고 일단은 먼저 1단계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의 어떤 이제 작물의 강도, 또 이게 작물 이게 콩일 것이다, 또 옥수수일 것이다라는 확률 지도를 일단 그려놓고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면적을 이제 뽑아서 이게 뭐 중남미의 콩 옥수수, 또 미국의 콩 옥수수, 뭐 미국은 자체 통계가 워낙 잘 돼 있으니 괜찮습니다만 이게 중남미라든지 또는 뭐 아직까지 그 통계가 좀 부족한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잘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주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통계청과 같이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대 연구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통계청과 협력해서 더 좋은 추정 결과, 정확도 높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너무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딱 3분 초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를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토론자 세 분의 논평을 모두 듣고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카오 고병일 수석님께서 관련해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LLM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고병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임경민 사무관님이 발표하신 AI 통계 분류 시스템 개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관련된 업무를 2년 동안 개발하시고 실제 서비스 수준의 분류 모델을 운영 개선하시는 것이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실제 인터넷 서비스에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하신 어떤 해결 방법이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실무 업무 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그런 분류 모델 서비스들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실무자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하신 기술 관련해서 이제 요즘 AI의 핵심이라고 하는 뭐 GPT나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인코더 기반의 버트 로보타 기술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중 레이블에 대한 분류 문제를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다중 레이블 문제는 이제 뭐 10개도 어려운데 이게 수백 가지에 대한 레이블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이티시 모델을 이용을 하셔서 계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이 쉽지 않으셨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 개발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실무 입장에서 뭐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인코더 기반의 딥러닝 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입력 부위에 이제 어떤 토큰 레벨 부분에서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피처 정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고유 명사나 복합 명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형태소 분석 정보를 한 결과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뭔가 그런 입력을 해줬으면은 좀 더 기능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전 학습 모델을 이용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어떤 추가 연장 학습하는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방식을 좀 더 사용을 해서 사전 학습 모델에 대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한 어떤 뭐 저품질 분야에 대한 문서들을 좀 보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뭐 한 가지 뭐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제 서비스가 나가 있는 형태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오분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시스템들을 갖춰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으면 아마도 아웃라이어에 있는 데이터 오류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모으시고 모델 성능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 모델, 오늘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의 모델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나나 모델이라고 하고요. 지금 1.5 버전도 나왔고 이번 올해 아마 카나나 2 모델도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증가 관점에서 좀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봤던 논문 중에서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어떤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 관련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엠베스트 데이터를 계속 뽑으면서 그 데이터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어떤 그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취약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을 좀 증강하셔가지고 모델 성능 개선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일 수석님 좋은 제안과 코멘트 그리고 기간 홍보까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진철 박사님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장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승인통계인 인공지능 사업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승인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발표를 모두 잘 들었고요. 특히 김정민 사무관께서 발표하신 통계 나레이션을 위한 생성형 AI 개발에 대해서 특히 좀 인상 깊게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통계 작성하고 생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좋은 통계를 생산하고 또 품질을 높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통계 리터러시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좀 활용도를 높일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고 또
내부나 외부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또 사무관님께서 발표하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통계 나레이션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유명 레스토랑에서 좋은 식재료와 좋은 요리사가 좋은 요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요리를 하는 부분과 함께 플레이팅과 서빙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플레이팅과 서빙을 어떻게 해서 그 고객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 주제가 또 통계 방법론의 혁신인데요. 말 그대로 통계 방법론의 혁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하셨지만 또 GPT OSS가 출시된 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된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셨다는 데 대해서 좀 감명 깊었습니다. 발빠르게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고 적용해 보신 점에 대해서 감명 깊었고, 이러한 나레이션 방법이 나우캐스트나 뭐 코시스와 같은 국가 통계 서비스에 이렇게 실제로 도입된다면 통계를 활용하는 연구자나 학생, 일반인 등 여러 계층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나레이션을 이제 텍스트로 하는 방법 외에도 최근에 이제 학생이나 또 여러 계층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노트북 LM이라고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변환해주고 영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통계 나레이션도 텍스트를 넘어서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돼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첫째로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구축하신 내용이 향후에 실제 서비스로 적용하실 방안에 대해서 좀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속도 저하라든지 환각 현상 해소와 같은 부분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통계라는 거는 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품질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거 생성형 AI 모델이 좀 대학원생이나 좀 초급 입사한 인턴 수준의 그런 모델이었다면 최근의 모델들은 또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 대학원생보다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발해 보셨을 때 현재 그런 최근의 모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고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국산 AI 모델을 성장시키는 측면도 또 기업뿐만 아니라 또 국가 정책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개발해 보신 입장에서 외산 모델 대비해서 국산 모델을 비교했을 때 향후 좀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고 필요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국가 통계 방법론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작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 외에도 향후에 통계 방법론에 AI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영역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진철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김정민 사무관님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통계청 임영일 과장님 논평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농업통계과장 임열입니다. 발표하신 이제 세 분의 그 주제들이 좀 다양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 현장 그 통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본 부분들은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한 벼 재배 면적 추정 연구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통계청하고 이제 MOU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고요. 저희도 또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도 지금 위성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이제 내고 있고 공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경지 면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벼 재배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위성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제 경지를 이러면 이제 2헥타르 기준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전체를 쪼개면은 한 70,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부분 한 79만 개 정도가 나타나고요. 그 79만 개를 이제 저희가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을 뽑아서 3만 2천 개를 이제 추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만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성 영상 가지고 판독을 하고 있고요. 2만 2천 개 정도는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지방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작물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실제 어떤 작물이 심겨진지를 그 조사구 내에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 심겼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생산량을 또 나중에 측정을 하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벼 재배 면적에 대한 부분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한 28만 7천 개 조사구를 저희가 한 16,000개 정도 조사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아마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약간 이제 판독, 그러니까 수작업이 조금 더 주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아마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AI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AI를 토대로 해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해상도가 아까 이제 10m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농림 위성이 이제 발사가 되면은 이제 5m급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국토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0.5m급, 그다음 이제 아리랑 3호 같은 경우는 1m급이고 주로 쓰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플래넷스코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4m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4m급을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해상도가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고해상도를 쓰면은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실제 내용을 들으다 보니까 좀 그것과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4m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공간 해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아까 같이 AI를 구축하고 학습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농림위성이 이제 실제 이제 적용이 되면 그거가 위주로 해서 아마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저희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해상도도 어떻게 이게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확성 측면에서는 크게 나아진다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와 상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다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효과적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농림위성을 가지고 연구를 깊게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은 저에게 주어진 고화질의 이제 국토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위성도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 이상 조금씩 달랐던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고화질을 좀 이용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걸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같이 드론이라든가 실제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해서 하는 방법도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도 측면에서 아까 계속해서 이제 정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95% 이상은 나오겠지만 통계라는 게 이제 아까 같이 5%도 정확하게 이제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표본 오차가 그 부분을 극복할 수 한다면은 저희도 이제 전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같이 이제 상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성 자료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전처리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만들고 후처리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이 타임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현재 저희가 조사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7월달에 현장 조사를 하고 8월 말에 그걸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차가 그렇기 때문에 표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전수라든가 위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개별 차이인 거죠. 4월에서 7월 영상을 입수하고 전처리를 하고 이거를 8월 말쯤에 공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체계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조금 이제 길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체계적으로 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이제 전수나 아니면 이제 벼뿐만 아니라 뭐 마늘이든 양파든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영일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각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요. 저희가 3시 15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보다 조금 짧게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경민 사무관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민 사무관 질문이 훨씬 많은 관계로 저는 짧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그 조언을 주신 데이터 증강이나 뭐 피처값에 대한 추가 부분, 컨티뉴어스 러닝에 대한 부분들 모두 저희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추가 학습과 관련돼서 지금 기억나는 부분이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이 로보타 라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특정 도메인에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이다. 뭐 질병 사인 분류와 같은 전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독해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한 그러니까 그 의료 도메인에 특화된 추가 학습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실은 추가 모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AI 분류 시스템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저희가 투자를 하기도 했고 연구 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단계까지 진입을 쭉 하다 보니 결정적으로 지금 AI라는 이름을 달고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들이 직면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컴퓨팅 파워, 전산 자원, GPU 서버 여기에 귀결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 차원의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서비스 단으로 올리기 위한 그 간극이라는 부분에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렇게 나갈 것인가. 근데 이게 또 전통적인 레거시 시스템과는 다르게 한 번 구축됐다라고 그 버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 학습 데이터 갱신이든 알고리즘 개선이든 지속적으로 튜닝 과정이든 학습 과정이 가미돼야 되는 그러니까 연구 성격과 전통적인 시스템의 운영 성격이 혼재돼서 돌아가는 이제 특성도 또한 이제 처음 직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집중적으로 모두가 LLM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LLM도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민간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트랙과 아니면 오픈 소스 기반의 자체 연구 쪽으로 가는 트랙.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 자원의 제약이라는 게 양상이 완전 달라지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근데 AI라는 범주가 LLM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그래서 LLM이 아닌 단계에 뭐 이렇게 인코더 모델을 가지고도 다양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언어 모델 이전 단계에 뭐 이렇게 전통적인
뭐 딥러닝 방법론이나 앙상블 모형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목적에 맞는 좀 충분한 관심과 집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사무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을 좀 유형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충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향후 실제 서비스로 적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연구는 그 통계청 내 실무부서의 수요에 의해 진행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연구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실제 서비스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나우캐스트 지표 포털에 통합하는 작업은 아마 실무부서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것보다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제가 연구한 내용이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우수한 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연구를 최대한 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속도 저하나 환각 현상 해소 등의 품질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 자료 내에 그 환각 현상을 회피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속도 저하도 중요하고 환각 현상 해소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속도 쪽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랭그래프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이렇게 품질을 자체 검증할 수 있는 뭐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 껴놓다 보면 결국 이 통계 나레이션이라는 거의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추론 속도는 품질과 이제 반비례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활용한 AI 모델의 규모가 큰 모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과장돼서 보태자면 그냥 집에서 쓰는 고성능 게이밍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장치를 붙인다 한들 그게 실제 서비스할 때 뭐 그 장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뭐 자원이 소모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넣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최근 모델의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말씀하신 바처럼 요즘에 뭐 대학원생들이나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AI가 풀었다라고 언론에 많이 뜨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AI는 고점은 높습니다. 고점은 높지만 평균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활용 관점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가능성보다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뭐 AI 성능 지표다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이 이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공개된 지표들을 보면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지표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풀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500개를 맞추게 시켰더니 뭐 그중에 80개를 맞췄더라. 맞추는 건 가능하죠. 근데 계속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번 중에 12번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제 문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국산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오픈 소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되게 많이 검토를 했던 게 이왕이면 한국에서 만든 모델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오픈 소스 모델을 좀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국산에서 만들었다라고 홍보하는 AI 오픈 소스 모델의 대부분은 외산 모델을 일부 수정한 인스트럭트 모델 형태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종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사용할 만한 답변 성능이 나오려면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20B 정도 파라미터 숫자를 보유한 모델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모델인데 국산으로 뭔가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만한 모델이 LG AI 연구소의 엑사원 3.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올해는 또 LG의 엑사원 4.0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엑사원 4.0이 되게 벤치마크 수준이 높아요. 성능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전에 나왔었던 엑사원 3.5보다 성능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근데 최근에 뭐 국가대표 AI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책이 결실을 잘 맺어가지고 한국도 최소 지금 제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GPT OSS 정도 수준의 추론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모델이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네이버는 뭐 하이퍼클로바라고 이미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카카오는 오픈된 게 없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카나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2.0 버전이 출시 예정이라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나오는 것 같아서 만약에 출시를 하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써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추후에 어떤 AI 분야로 좀 더 연구를 확대해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올해 초 그 중장기 연구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고요. 여기에서 36가지 그 중에 이제 실증 연구만 따지면 한 20개 좀 넘는 숫자의 과제를 일단 좀 구상은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과제가 실제 실행을 하기 전에 실제 통계청에서 실무에 활용했을 때 효용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당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추후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그 이경도 연구관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는 뭐 요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전국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 봤고 올해 이제 2년 차인데 아마 지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개선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 공간 해상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고해상도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좁게 찍어야 되니까 그거를 전국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에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해상도도 좋으면서 전국을 다 찍어라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좋으면 좁게 찍을 수밖에 없고 해상도가 조금 낮으면 전국을 찍을 수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우리 이렇게 분류 쪽에서 많이 쓰이는 뭐 CNN이나 유넷 이런 계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형태적 특성이 농경지에서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고양이냐 개냐라고 하면 그 윤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논이냐 그러니까 벼냐 잔디냐라고 했을 때 위성의 해상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1m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영상 안에서 그 픽처를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뭐 형태적 특성이나 아니면 질감 이런 것들을 해상도에서 위성 해상도에서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드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론도 뭐 10cm 이하로 많이 찍어서 촬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작물도 있지만 구분이 안 되는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콩을 지금 찾고 있는데 콩하고 들깨 참깨 구분이 안 됩니다. 고구마하고도 막 헷갈려 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태적 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영농적인 특성에서 많이 찾습니다. 만약에 보리하고 밀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는 사람이 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재생기 때, 그러니까 겨울 끝나고 나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보리는 노랗고 밀은 파랗다든지 아니면 보리가 빨리 수확을 하고 밀이 조금 숙기가 늦어서 늦게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갖고 저희가 작물을 많이 분류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갑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저희가 해상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지 경계가 그 자체가 작은 데가 있어요. 산간지
그러니까 경지 정리가 안 됐다든지 너무 꼬불꼬불하게 작은 농경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꼭 이렇게 위성을 고집할 건 아니고 그 부분들만이라도 좀 취약한 부분들은 드론이나 고해상도 위성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레이드 오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이 이제 다각도로 구축이 돼야 되고 복잡해지는 수가 생겨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인데요. 시의성은 굉장히 이거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위성 같은 경우에 촬영되면 그 다음 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농림위성도 목표가 촬영되면 그 원 영상에 대한 전처리는 아마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걸 구름이 있기 때문에 합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10일 합성을 하든 한 달 합성을 하든 합성해서 쓰면 그 처리 과정은 사실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저희 7월 말에 한번 했고, 근데 7월 말에 한번 했을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에 이양이 늦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준비된다 그러면 뭐 지금 프로세스 내에서는 뭐 만약에 모형이 복잡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도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작은 농경지들, 복잡한 농경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참석자 그리고 현장 참석자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의견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경민 사무관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향후 시스템이 활용이 확산된다면 중앙부처나 지자체 이외의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통계 작성 기관도 이용에 제약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신 김정민 사무관님에 대해서는,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챗봇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두 서비스를 연계하면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위성 영상 활용 기본 원리가 관계를 기반으로 재배 면적을 판단한다면 관계를 하지 않는 밭벼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의 농림 위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벼 이외 작물에 대해서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작물이 적용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먼저 임경민 사무관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AI 분류 시스템 활용 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진 명확한 지금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계청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검증을 거친다. 이제 모든 조사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통계 작성기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을 몇 년도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가장 좋은 부분은 코시스나 뭐 MDIS처럼 시스템을 외부에 오픈하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아직은 좀 아까 그 장비 문제나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좀 추가적인 고민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AI 기술을 활용한 그 통계청의 챗봇 서비스에 이 통계 나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좀 연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통계청의 챗봇 서비스, LLM 기반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 지식 DB에 있는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유사도를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고 그 정보를 답변으로 생성해주는 형태의 기술적인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직접 LLM이 분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뭐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통계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목적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플랫폼이나 또는 서비스 형태의 어떤 형제 기능처럼 가져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밥표 구별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 밥표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은 따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아서 그건 이제 뭐 현장을 가든지 드론을 촬영하든지 해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성의 해상도는 우리가 보는 공간 해상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해상도가 있습니다. 시간 해상도라는 것도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찍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간 해상도라고 해서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 이것도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를 유관 판독할 때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먼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간적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어떤 값을 갖고 넘어가서 그 특성의 차이를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시간적 해상도가 그 변화는 어떻게 변하느냐가 더 많은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이 농업 위성 하나 갖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위성들을 함께 쓸 거고 후속 위성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할 텐데 다각도로 아마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벼 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농업의 중요한 작물들 먼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로는 벼, 밀콩, 그 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로는 배추, 양파, 마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식품 수급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작물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먼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통계청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훈련 자료, 정답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야 가능한 부분이라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현장 참석자 중에 한 2분 정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소속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시간이 5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맞춰야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토론과 그 발표를 해주신 6분과 자장으로 수고하신 백지선 실장님 감사합니다.